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늘 피곤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회 공명선거를 위해 요즘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뻥을 치고 있네라고. 아니, 근데 하실 잠 텐데. 진짜 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 뻥친 거 많고요. 마음속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기도하라를 실천하시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네, 네. 그리고 네. 공명선거 감시단장 김디모데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방 예. 많이 가시더라고요. 조사받느라고. 아, 예. 네. 예.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 위반 사례가 있어서 지방에서 뭐 이렇게 그런 발언들 나오면 되게 화내세요. 네, 열심히 다니는데 여기서 또 그런 게 나온다고. 지방에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예, 아, 그래서. 예, 가장 최근에 네. 광주에 갔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 공명선거 감시단이 그 고발했죠. 이재명 지점 지옥 간다. 네. 거기 갔는데 수사관님께서 예. 이 목사는 최초로 저희가 고발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그렇게 상습적인 발언을 해서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라십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공익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최초였다. 그냥 네. 그렇게 좀 여운이 남. 아이고, 말씀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이 우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이렇게 단장으로서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 한국교회 공명선거가 눈에 보입니다. 눈에 손에 잡힐 듯한 그런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단에서 곧 이름이 파일 거라는 얘기.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저 기아성 그 광화문. 광화문. 네. 좋은 교단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좋은 교단 있잖아요. 저희는 예, 좀 그래도 개혁지향적인 분들. 네, 광화문은 네. 저 기아성 안에 기장이에요. 네. 네,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이로스에 또 저희 두 번째 모시는데요. 신천지 대책연합의 엄승욱 총무님 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총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신천지 대책 정무연합 총무 엄승욱입니다. 예. 네. 과천서 오셨나요? 집은 서울입니다. 예. 그 종로 쪽에 원래 집이 있으시다고 그렇죠. 광화문에 한숨 걸었다가 네.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고생이 언제 끝날지 정말 예. 걱정입니다. 예. 네. 총무님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뭐 각종 신천지 이슈들 보면서 예. 또 이러는구나 싶으실 것 같아요. 과거부터 그랬죠. 저희가 신천지가 이제 수면위로 나온 게 2007년도 MBC PD 수첩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신천지에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정치권에 유착해서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특정 후보를 밀고 선거를 조작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과거 기록들도 지금 다시 다 찾아보시고 예. 또 이렇게 신대원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녹화 기록이나 이제 영상 기록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다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제 많아. 너무 네. 많아.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지금 보면은 막 그때 불법 행위들을 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또. 네. 네. 그 신천지라고 하면 아까 2007년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하면서 온 국민이 신천지가 정말 저런 집단이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알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것도 빙산의 일각을 사실 안 걸 텐데 네. 보시기에 이제 신천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부터 조금 짚어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천지가 기독교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계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천지들의 문제점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됐다면 그냥 이단의 문제로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신천지 문제는 사회 문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문제, 또 범죄 집단의 문제, 각종 불법 행위들을 하는 네. 문제들, 건축법 위반, 학원법 위반, 또 조세 탈루,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과 범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교리가 잘못된 이단의 문제로만 국한하다 보니까 네. 일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고 또 기독교계의 어떤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교리 문제에만 국한하다 보니까 신천지의 어떤 범죄 행위, 정치권의 유착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를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거. 네, 있죠.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정말, 보면 이건 뭐 대단한 통찰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우리 또 한겨레는 개신교계 한 종파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 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이세영 논설위원인데 그거 가지고 머리에 손을 대고 열이 있나 없나 강제 코로나 검사 그거 저 이만희한테 했듯이 강제 네. 코로나 검사를 좀 하고 싶더라고. 네. 검질 예. 어디가 주집에서.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가 있는가. 예.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라셨죠.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의 유통,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오히려 신천지를 비호하거나 자양분이 돼요. 신천지와 유착하는 것들을 방치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늘 그래왔지만 신천지의 문제가 신천지가 항상 신천지 신도가 아닌 사람들을 앞세우거나 유착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사람 신천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 그 문제가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네. 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를 찾아보셨기 때문에 최근에 찾아본 그러니까 신천지 관련한 이슈들 중에서 좀 이렇게 찾아본 기사들 중에서 가장 경악하셨던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기사를 두 개를가 좀 이슈화 됐는데 하나는 조선일보죠. 조선비즈. 네, 조선비즈. 예. 국민의힘이 젊어졌다. 윤석열 체제 2030 세대 7만 명 입당. 딱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신천지가 연결이 됐구나. 이게 작년 9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씨가 대표로 뽑힌 그 4개월 동안 뭐 7만 명이 가입했다. 또 전라도 쪽에가 뭐 7배,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정말로? 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신천지를 계속 접하고 신천지의 피해를 경험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신천지 베드로 지파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구나 라는 베드로 구체적인 좀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베드로 지파 같은 경우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광주전남에. 가장 큰 그렇죠. 그 광주전남에. 지파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분파의 가능성까지 있을 정도로 큰 세력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지재석 지파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조직적이기 때문에 네. 활동이 굉장히 이 정치권 개입했을 때 활동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아 지금 이준석 씨는 지금 신천지의 사놈기기를 스스로 이렇게 오히려 광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신천지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개입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본인의 어떤 그 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거 보면서 이준석 씨가, 때문에 만약에 입당했다면은 되게 이제 2030 남성 세대일 텐데 국민의힘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입당한 사람들의 그 신원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성 2030이라면은 그건 이준석 때문에 입당한 게 맞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천지일보 쪽이랑 인터뷰도 했고요. 계속. 네, 신천지 TV에 천지 출연을 TV. 했었죠. 예. 예. 거기서 인터뷰도 했는데 네. 본인은 이제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확인을 했었어요. 네.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그랬는데 본인들은 잘 몰랐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출입하는 언론사 중에서 들어와서 한 것뿐이다. 그리고 뭐 그런 걸 잘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거를 비판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이준석 씨가 과거 2012년도에도 신천지와 관련된 박근혜 후보,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였죠. 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고발이 안 됐을 거고 고발이 돼도 처리가 안 됐을 건데 내용이 뭐냐면 박근혜 씨가 이만희 씨한테 보낸 연합장 표지와 네. 신천지에서 명령을 한 그 신천지 대외 활동 협조 안내문 그러니까 그 신천지 신도 10,000명을 한나라당에 가입하도록 했던 그 문서 두 개를 겹쳐놓고 네. 보낸 사람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조작된 거다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그거 신천지 연루설 그거 가짜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끔
명백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런 것들이 실제였다는 것도 지난 2020년에 그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했을 때 MBC에서 그 2007년도에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신천지가 움직였다, 당원 가입해서 특정 후보를 도왔다라고 이제 발언했다가 고발당했던 그 신현동 목사 그 불기소 처분될 때 그 검사도 사실은 그거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그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이제 그때 사실은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총선 있을 당시에 신현옥 목사하고 황희도 씨하고 고발이 됩니다. 선거법 그렇죠. 위반하고 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이 되는데 저는 그 사건이 좀 이상한 게 고발인이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고발인이 여러 명인데 고발은 하나에서 결국은 되고 진짜요? 사건은 하나로 뭉쳐져 있고 수사는 한 경합해서. 군데서 되고 사건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고발인 중에 피해자라고 했던 그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랑 것도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선거랑 관계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뭐 고발인이 되고 뭐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신현옥 목사님이 자료를 대부분 다 안 가지고 계세요, 잘. 근데 저희는 이제 자료를 컴퓨터에 다 보관한다든지 자료를 몇 날 며칠 이메일 뭐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잖아요. 2007년도 그때 자료를 좀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때 이렇게 피고발인 의견서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네. 이게 거의 여기를 지금 보면 변호사 이걸 아닙니까? 보면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에 대한 정말 그냥 한 80% 정도가 그냥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신 목사님이 자료를 요청했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신 목사님 이름으로 제출하게끔 됐던 거죠. 그런데 좀 희한한 일은 검사가 이 자료를 접수를 거부합니다. 검사가 왜요? 이상한 검사네요. 네. 자료를 내겠다는데. 그러니까 피고발인은 자기의 어떤 변론을 위해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고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라. 예. 이거 어차피 불기소는 했잖아요. 예, 불기소는 할 테니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그날 제가 낮에도 전화를 받고 밤 11시까지 그게 옥신각신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자료를 주겠다 그러고 난 안 받겠다고 하고. 자료를 내지 말아라. 그거 안 내도 된다 이거죠. 네. 왜? 이 자료를 내게 되면 황희도 씨의 그 무죄가 밝혀지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내지 말아라는 거. 사실은 신현 목사는 그 대외 활동 협조 안내문 그거에 관한 언급이었고 황희도 씨는 이명박 씨가 신천지에 립서비스한 문제에 네. 관한 건데 여기에 그 증거와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료 제출을 거부했죠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받게 되면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황희도 씨를 기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황희도 씨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거부하고 대신 신현 목사에 대해서는 뭐 그래 다 인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불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검찰이 하는 아주 고질적인 이 나쁜 짓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1심에서는 이제 황희도 씨도 무죄가 사실 기소가 된 것도 기가 막히긴 했는데 네. 무죄가 나와서 사실 그 건을 걱정도 안 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아니 뭐 정광훈 같은 사람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세상인데 세상이 이게 지금 공익적 목적으로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란 건이었는데 또 그런. 근데 네, 황희도 사연이. 씨의 그 재판을 보면 네. 판사도 좀 납득할 수 없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뭐 그때 버스로 여러 대가 갔고 수천 명이 동원됐던 거고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신천지를 빗대어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립 서비스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 응답을 해주는 거죠. 사인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인 주듯이 사인을 주는 겁니다. 뭐 새만금을 뭐 신천지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와 이러고 예, 그 영상도 남아 있어요 지금. 네,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신천지 신도가 맞고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었던 거는 신천지를 이탈한 사람이 내가 거기에 갔고 그러니 그 영상이 있다라서 그 영상을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갔던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느냐? 입당하지는 않았다. 거기 갔냐? 갔다. 뭐 몇 명이 동원됐다. 립 서비스가 맞다. 거기에 대한 신천지가 손잡겠다는 응답이 맞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검사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입당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한나라당 경선에 갈 수 있었냐? 그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봐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네. 왜 이렇게 봐주려고 하는 그 속내가 뭔지 혹시 잡히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총무님께서 2012년에 이준석 그 지금 대표가 신천지와 박근혜 후보와 연루된 걸 어떻게든 실드치기 위해서 그렇게 막아놓고 이번에 그 변명까지 궁색합니다. 네. 천지 TV예요 이름이. 네, 맞아요. 근데 신천지인 걸 몰라서 인터뷰를 했다. 그냥 출입처 그러니까 중에 신천지의 하나로. 어떤 그런 뭐 예. 반사회성이나 이런 거에 예. 대해서 잘 몰랐다. 이름이 천지 TV인데 전에 신천지랑 박근혜 후보 연루된 걸 실드쳐였던 사람이 그걸 모르고 출연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검찰이 왜 봐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준석 그 대표의 이렇게 앞뒤가 다른, 누가 봐도 뭔가 심증이 가는 그 속내가 어떤 뭐라고 걸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검사들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네. 검사가 이제 이동재 기자한테 발언한 거, 그러니까 그 보낸 메시지가 이제 다른 기자들, 채널의 다른 기자들 폰을 포렌식하면서 그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법조 기자들 단톡방에 예. 온 게. 근데 이제 신천지 30만 신도 건드리면 이게 사이즈가 다르다. 유병헌 때랑은 예. 막 이러면서. 검찰이 약간 봤을 되게, 때는 무서운 존재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진짜 무서워서일까요? 라는 생각도. 아무것도 안 제가 무서워하시는 이런 것 사건이 있었어요. 제일쇼핑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네. 신천지 신도들이 경찰한테 비키라고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겁나갖고 뒤로 좀 물러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검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서운 존재죠. 자기네들의 실체가 폭로되는 무서운 존재죠. 신천지와 유착돼 있거나 신천지의 비리를 지금까지 봐줘왔고 또 선택적으로 기소하거나 선택적으로 불기소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관계 부분들에 대한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30만 신천지 신도가 무섭다고 한다면, 들고 나가는 게 무섭다고 한다면 5천만 국민은 무섭지 않다는 건지 도대체 전 그러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검사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 때 그 윤석열 씨가 한 얘기가 그 신천지 30만 신도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안 된다라고 복지부 쪽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복지부가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복지부가 그 걱정을 왜 해요? 그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한동훈 녹취 보니까 한동훈 얘기인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를 복지부 얘기로 둔갑을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는 또 청주 유세 때 복지부가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복지부에서는 그런 적이 없대요. 아, 그래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 그거 뭐야? 그럼 지들이 지어낸 얘기란 거 지어낸 얘기일 아닙니까? 가능성이 높죠. 설령 진짜 그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신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명단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또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까지 하다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지휘 체계가 무너진 거죠. 그쵸. 사실은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또 한동훈 검사가 어떤 네. 얘기도 했었냐면 횡령 이런 건 해야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거는 제가 이제 그때 횡령건 이제 판결 나오기 전에 신천지 사역자분들한테 몇 명 여쭤봤었어요. 어떨 것 같냐, 어떻게 나올 것 같냐. 다들
한 3년 때리고 집행유예를 풀려날 거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예측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판결이 그렇게 나오는지. 근데 추미애 장관 말을 안 들었던 이유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말 안 들어도 된다. 예. 근데 말이죠. 정치인 아닌 조국 씨가 장관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때도 말 안 들었잖아요. 아,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나오고 사실 그때 당시에 명단 압수수색을 했다면 지금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때 압수수색이 답이다,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도지사가 이재명 도지사가 굉장히 발빠르고 정확하게 자료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했고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천지 명단을 확보하는 부분은 명단이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제 누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신천지가 뭐 법조계 쪽이나 특히 검사들 명단이나 이런 명단들을 누락했을 거고 또 변경 사항 같은 경우가 미반영되기도 하고 뭐 어떤 집화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보고를 해서 명단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코로나 때 명단을 확보해서라도 발빠르게 어떤 정보를 정부가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취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검찰은 지금까지 배임이나 횡령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 후에 조사를 했고 사실은 심지어 우리 회사 통장까지 다 털었어요. 네. 그래서 검찰 왜 털었냐 그랬더니 신천지 문제 때문에 털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털어서 다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그냥 횡령 같은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이제 기소를 한다는 거죠. 횡령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횡령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네, 잘못됐다. 신천지 왜냐하면 횡령이라는 거는 타인의 돈을 배임이나 횡령은 타인의 돈을 가지고 하는 범죄거든요. 근데 그게 타인의 돈이 아니라 이만희 돈인 거예요. 신도들이 이만희의 육체 형상을 믿었기 때문에 헌금을 했고 그 돈은 이만희 돈이고 신천지의 구조를 알면 신천지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기는 사기잖아요. 그렇죠. 사기죠. 그러니까 사기로 고소해야 될 걸 횡령으로 고소를 해서 사실은 죄를 약화시킨 거죠. 사기죄가 더 큰 거죠. 사기죄가. 그리고 명백한 사기죄를 하기 위해서 이게 횡령 사건을 고발하게 되는 과정이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화장이나 뭐 집화의 어떤 사람들이 돈을 횡령한 사건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억지 끼워 맞춤으로 이제 횡령을 고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접근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신천지의 큰 범죄는 놔두고 작은 범죄들에 대해서만 그냥 처벌한다든지 불기소한다든지 이래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정말 참 이게 많이 본 풍경입니다. 네. 명백한 불법도 봐줘요. 명백한 이 범법도 봐줘요. 누구? 빤스. 아니 그 법원에서 명도 집행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법원 인력이 가서 경찰과 함께 명도하려고 그러는데 길을 쓰러고 맞고 뭐 인화물질 뿌리고 뭐 불 지르고 폭력 행위를 했는데 아니 저희가 그래서 그 공무집행 방해로 걸었더니 각하로 나온 거예요. 각하로. 2020년 6월 5일 1차 명도집행 무산, 2020년 6월 22일 2차 명도집행 무산,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무산, 2021년 4월 19일 4차 명도집행 물리적 충돌 우려로 명도집행 취소, 2021년 11월 5일 5차 명도집행 무산, 2021년 11월 15일 6차 명도집행 무산. 자,
강의식구역 재개발 보상 비용으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82억 원에 7배나 많은 563억 원을 요구하면서 생태 전략으로 맞서온 정광훈 교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도 집행 시도는 무려 6번이 무산됐는데 들어놓고 돌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화염병에 화염방 사기까지 쏘며 불 지르고 철탑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까지. 그래서 평화나무가 정광훈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더니 그런데도 검경은 모두 불기소 결정. 이유를 들어보니 피의자에 대한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 등이 없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 등이 충분하지 않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명도 집행 전날 집결한 점, 범행도구인 쇠파이프, 화염병 등을 갖추고 교인들이 사랑제일교회에 모여 군대 조직을 모방하여 1소대, 2소대, 3소대의 규모를 갖추고 목사 등이 소대장, 분대장으로 나눠 체계를 유지한 채 법률지원단 표시가 된 조끼를 입은 교인들과 함께 군가를 부르는 등 조직적 행위를 한 점이 확인된 이유로 계획적으로 사전 모의한 범행임을 판단함이 확인됐다. 그러나 피고소인 전광훈에게 교사를 받았다는 진술이나 그와 공모내지 공동하였다는 진술, 피고소인 전광훈이 직접 개입하였다는 점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정광훈이 직접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 5,000명 내려봐라. 야 깜짝도 놀란다. 철탑 위에 우린 다 기어 올라가. 다시 여기 여자 목사님들 다 올라가. 알았지? 내가 매일같이 밑에서 밥 올려주겠죠. 땡겨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오늘 새벽에 집달관들을 보내가지고 강대로 우리 교회를 밀어내려고 하면 돼, 안 돼? 이걸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돌도 던질 능력이 생기고 맞붙어 싸우고. 여자 목사님은 돌 던질 힘이 없으니까 발가락을 다 깨부터 뜯어버려야 되는 게 다. 집달관들 오면 발가락을 다 깨부터 뜯어버리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자기 확신. 이제 나는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이제 여러분이 다 지켜내야 돼. 다 끝나면 내가요 승리하면은 새우깡 한 개씩 사요. 사랑제일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야.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며 황당한 주장도 일삼았고 문재인에게 내가 경고합니다. 당신 계속 이렇게 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배후에는 문재인 너가 있다는 건 내가 다 알지. 우리는 최후의 생명 하나를 다 던져서까지 우리 교회를 지킬 의사가 분명하므로 좋은 말 할 때 속히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에 네로 왕제도 우리를 못 이겼어요. 네로 왕제.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이 순교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피를 흘려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우리는 생명 자체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만세. 할렐루야. 십자가의 군대로 나섭시다. 정광훈 명도 집행 막는 교인들에게 보상도 하겠다고. 물 청소 한번 쫙 해주시고, 이번에 여기서 크게 수고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그 수고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고에 대하여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치가 목적이지만 존치가 안 되어도 우리가 이번에 협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상받으면 내가 이번에 보상받는 100억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에 내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의 이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빨갱이들 잘 들어. 이제는 날 고발해도 나 조사도 안 받으러 가. 경찰서에서 그냥 다 무혐의 이거 봤다고. 니들이 그동안에는 내가 처벌이 안 된 줄 알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려고 했지? 아이고 이 새끼들 또 목사님을 씹었네. 그냥 아예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통보해서 무혐의. 야, 이거 보면서 거기 그
경찰서 그 경비과장이 가가지고 더 이상의 폭력은 참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더 이상의 폭력은 뭡니까? 이미 폭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 치안기관 아닙니까? 치안기관? 어? 왜 국민이 그걸 걱정하고 치안기관은 가만히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저희가 평안하면과 사실 취재력들을 다 풀 가동해서 엄청 다 경찰이 못하고 구청이 못하면 저희가 사람까지 저희가 다 다 썼어요. 취재해가지고 다 갖다 주고 해도 그걸 그러잖아요. 오히려 다 구청에서 정리해서 자료를 갖다 줘도 네. 안 받겠다는 거죠. 안 받겠다고 비슷하네요. 그랬어요. 아. 이거 보면 말이죠. 이게 뭐 틀림없습니다. 뭐 그 저기 수사관이 신천지 혹은 뭐 저 빤스 쪽이거나 아니면은 뭐 받아 처먹은 게 있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저는 뭐 더도 셋 말고 다일 수도 있겠네. 덜도 말고 만약에 그게 교회가 아니라 네. 일반 철거민들이었으면 가차 없었습니다. 용역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진보 단체다? 예. 아예 그럼 뭐 얄짤없죠. 선제 타격을 했어요. 아니 하다못해 저는 정가은교회 한번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네. 검찰까지 어쨌든 간 거잖아요. 음. 조사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혹시 이해할 이 수가 없어요. 자료들이랑 이거 관련해서 네. 그 황희두 그 대표님 쪽이랑 어떻게 이렇게 좀 이 전달이나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조력이 있으셨는지. 예, 그러니까 예. 신천지 재작년에 그게 고소가 됐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알게 됐고 제가 이제 황희도 씨를 연락을 취해봤어요. 이메일을 네. 통해서. 그래서 먼저. 예, 네. 그래서 연락을 취했고 또 이러한 자료도 이제 공유했고 또 그 당시에 거기 갔던 사람도 연결시켜줘서 증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재판부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이 당원이 아니요 당원 가입을 안 했댔는데 어떻게 거기 갔으며 거기에 갔다는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판사가 그렇고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상당 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뭐 판사 중에도 검사 중에도 올바르고 좋은 판사들도 많죠.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도. 근데 지금 자기가 불기소해주고 자기가 무죄로 해주면서 또 혹은 기소를 해서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처벌받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또 그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얽혀지고 설켜지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좀 비열하고 복잡하고 참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한국교회의 타락과 그리고 정치권의 침묵과 모르쇠 그리고 뭐 검사나 법조인들의 어떤 비호 속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정도 확실한 빼박 증거가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났은 건 거의 그 공수처감 아닙니까? 그럼요. 수사했던 공수처로 가야 돼요. 예. 근데 그 고발장 자체부터가 제가 다 입수를 해서 한번 봤는데 고발장 자체부터가 상당히 좀 의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고발장? 그러니까 이제 황희두 씨와 신현웅 아, 목사 측을 고발한 고발의 내용을 보면 그게 같은 데서 이렇게 작성된 것 같다. 그런데 고발인이 이제 다르잖아요. 여러 군데인데. 다르고 또 그게 배당도 어떻게 한 군데서 딱 돼갖고 한 사건으로 한 데에서 조사가 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이거에 대해서는 기소. 왜 여기는 뭐 그냥 자기네들과 가깝거나 이롭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네들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반대에 있지 않. 그러니까 이런 진영 정치적 논리 논리로.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 혹은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 판단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지 않았나. 수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했다면 당연히 황희도 씨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됐어야 맞는 거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신천지 대외 활동 협조 안내문이라는 게 2007년도 2월에 우리가 입수를 하게 됐는데 입수하자마자 우리가 이거를 한나라당에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천지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주의해라, 경계해라. 또 기독교계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그랬고 또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이상득
이런 이상도.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뭐 장로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다 들은 답변은 뭐냐면 알고 있다.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지 않겠냐. 끝나고 정리하겠다. 3가지 멘트였어요. 네, 근데 그것이 알고도 신천지가 이제 당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 부담했다. 들으시고 만약에 반론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십시오. 이상덕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또 신천지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했고 우세했죠. 사실은 초반에. 그랬는데 이제 신천지가 들어가면서 이명박 후보가 제주 유세부터 해서 판세가 바뀌었어요. 네, 판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황희두 씨가 고발이 돼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증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서 발견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발견한 걸 보면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명박, 대우나 신천지를 외쳐요. 이 전북의 새만금을 전북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칠사칠 외치다가 신천지를 외치다. 같이 외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47 신천지. 네. 비슷해요. 맞아 떨어지네요. 네. 예. 발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747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로 들리는데 저희들 귀에는 분명히 신천지로 명백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진짜 반복해서 되게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거들은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의 신천지 연루설이나 신천지 연관 부분들도 신천지가 과거처럼 뭐 이게 공문을 내린다든지 지시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그것을 은밀하게 또 기록을 남기지 않게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취합하기가 어렵고 증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계용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나고 나서 과천시장이었던 신계용 씨 같은 경우도 쉽게 나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신천지에서 그런 명령들이 그 문자 메시지들이 간 게 나중에 확인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 증거를 취합하고 모으지 않으면 그것을 증거로서 이렇게 딱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서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구두로만 이렇게 지령이 내려지고 예. 보안 유지를 한다고 이게 이런 증거가 남는 것들로 인해서 예전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론 예. 보도가 되니까 그렇게 패턴을 바꿨다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느 당에 입당해라, 어느 당에 입당해라, 누구를 지지해라, 누구를 지지하지 말아라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쪽에 성향이 있다, 뭐 어느 당 쪽에 성향이 있다, 국민의힘 쪽에 성향이 있다, 그 당에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천지가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반대 후보를 찍도록 유도하는 거고 네. 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덕을 받았으니까 한번 또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만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고 알아서 하잖아요. 그 그거를 당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양쪽 다 가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 경선 3차 경선 때 이낙연 60이 이재명이 한 20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이런 그 전례 없는 그런 흐름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총무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천지하고 이낙연 씨 간에 뭐 커넥션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드러난 밝혀진 게 정황은 없으니까. 없고 다만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카드인 이낙연을 돕자 해가지고 대거 이 선거인단에 가세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증거가 있느냐, 조사해야 되는데, 수사해야 되는데 조사권, 수사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찰에 있는데 검찰이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하는 거고,
저희가 그 선관위도 안 한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올 때 보면 네. 그 숫자가 신천지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갔겠구나 대략 추산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당원 가입이 되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젊은이들보다는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민주당 쪽에 정치 활동을 계속 하면서도 신천지 출신인 사람이 민주당 쪽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 해왔고 이런 사람이 최근에는 이제 탈당을 하고 또 국민의힘 쪽으로 또 가기도 하고 예,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참 보면은 근데 이게 신천지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제화를 좀 할 필요가 네, 있겠다. 어떤 법제화. 법제화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여러 당의 당원으로 동시에 이제 가입 횟수가 없죠. 법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공직 출마자가 이제 피선거권을 행사하겠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쪽 당이 있었는데 저쪽 당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이 당에 이제 만약에 입당을 했다. 그러면은 출마 자격이 상실돼요. 예전에 지금 저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명수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해서 어디 공직선거 출마하려다가 봤더니 자민련? 자유선진당? 그쪽에도 이제 그 당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정리하지 않고 나온 거야. 그래서 결국 그 후보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랬듯이 이거는 저 피선거권자만이 아니라 그 당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국가에도 등재가 되게끔 국가 시스템 안에서도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중 당적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게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사실 그 당내 선거에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신천지가 이 당도 가입하고 저 당도 가입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시장선거에 이중당적 문제가 몇백 명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천. 양쪽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문제 삼았고 한쪽은 그걸 좀 더 문제 삼았지만 한쪽은 문제를 덜 삼았는데 어쨌거나 신천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중당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참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이중당적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요. 신천지가 이 정치권에서 장난을 안 쳐요. 예. 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국교회? 어떻게? 그냥 일반 보수 교회들 중에 시발단처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이 개신교 그 보수 개신교 교회 쪽, 쪽에서도 이중당적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지 않나.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 경선은 이제 폐기될 때가 왔다. 취지는 좋았는데 이런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 정치 그러니까요. 개혁의 과제가 됐어요. 예. 지금 이게 종교가 참 사회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우려를 예.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 종교가 사회의 존경을 네. 받으면 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존경도 못 받으니까 네. 그 유용성이라도 보여줘야 된다고 정치인들한테. 그쵸. 예. 우리말 잘 듣는 후보 예, 그래서 좋겠다. 뭐 어디 사회적 신뢰를 받으면은 종교한테 정치가 알아서 고개를 숙이지. 근데 사회가 지금 종교를 완전히 쓰레기 집단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이 정치권에 자기가 이렇게 쓰임새가 있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 좀 안타까워요.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힘 경선에 신천지가 개입했다고 홍준표 의원이 인정했어요, 인정. 얘기까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수장을 뽑는 거를 특정 종교가 개입해가지고 후보까지 선출할 수 있는 그 사례가 어떻게 되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한 거 알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2007년도에도 후보 경선에 참여했고 그때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 자기가 연설할 때가 되니까 다 나가니까 거기다 대고 5만 원짜리 가라라고 한 영상이 있어요. 1% 내면 참으로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내가 한나라당을 위해서 12년 동안 한 게 고작이 그냥 여러분 정말 홍준표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3만 원 받고 5만 원 받고 오신 분들 다 가버리네요.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가도 좋습니다.
가십시오. 그때 이제 신천지가 왜 5만 원짜리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듣고 아는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 쪽에 모 신천지 간부가 들어가 있었고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동원을 했는데 10만 원을 줬는데 5만 원을 자기 착복하고 5만 원씩을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쪽에서 박근혜 쪽을 지지하는 신천지 신도들의 불만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이명박 쪽으로 대거 들어가면서 확 당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만 원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 이제 그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굉장히 아쉬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신천지처럼 이런 집단들이 경선에 관여해서 사실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쵸. 양쪽에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그 당시에 이제 추정컨대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천지랑 손 안 잡아도 우리는 이겨.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천지랑 손을 안 잡은 거고 이명박 후보는 그때 신천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2007년. 네, 왜냐하면은 그때 박근혜는 이미 당대표로서 굉장한 조직세를 확보하고 있었지만은 뭐 이명박은 막 서울시장마다 모아가지고 조직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은 신천지 도움이 절실했겠죠. 그때도 한국교회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그게 갔고 이상득 의원 측에서 그런 메시지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손을 잡겠다는 의미거든요. 아유, 그리고 또 경선은 이기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을 했고 선거는 이상득이 이기고 봐야지 않겠냐라고 했고 그 선거는 경선이었던 거고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만든 대통령 후보를 사실은 국민이 뽑아준 거고 그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후보 당시에 이제 2008년도부터 굉장히 신천지한테 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7년 때 신천지의 그 능력을 보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럴 네. 가능성이 있네요. 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강보영 목사도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은행 설립했다가 7년 감옥에서 생활하신 강보영 목사. 강보영 목사라고 하시죠. 네. 기독교은행이라고. 최은순 씨 친구.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은행에 저금리로 이제 대출해주고. 기독교은행에 가입을 해가지고 막 거기다 예금 넣으면은 어마어마한 또 그 뭐 이자 소득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로 뭐 미자립교회 도와준다 뭐 이런. 근데 명목으로. 미자립교회 교인분들이 주로 당하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사기친 거지,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갔어, 땀빵. 김혜섭 목사에 의하면 그 최은순 그분이 권사님이시라고. 명성교회. 네. 명성교회? 네, 명성교회. MS 교회? 네. 진짜? 네. 오. 지금 그 얘기를 김건희 씨 고모도 했고요. 강보영 목사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독교은행을 설립할 때 그때 이상득 의원이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상득이? 네. 그래서 그거를 엄신영 목사가 장충체육관에서 그거를 발언을 했대요. 엄신영 목사는 그 한기총 대표회장을 했던. 예전에 엄신영이 어디 있었더라? 엄기호하고 내가 잠시 헷갈렸네. 엄신영, 그렇죠. 엄신영 그 네. 사람도 엄기호는 성령교회. 네. 그렇지. 이거, 예. 그 순복음 성남교회.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거는 강병 목사의 주장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7년형까지 산 건 사실 자기는 다 이제 뭐 피해자들 배상도 다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그렇게 산 거는 궤심지였다.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이제 이상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엄신영 목사가 이렇게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궤심죄로 이제 7년형을 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네. 이상득 의원은 저 이명박 대통령 형이고 예. 소망교회 장로인데 그 당시에는 전 몰랐어요. 예, 곽선임 원로 목사님이 이상득 장로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닌 걸 알면은 과연 가만히 있을지가 보입니다. 저는 참 네. 맨날 나오시는 이름들이 2007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입장이 맞았던 거죠. MBC의 광우병 파동. 이게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거고 또 MBC PD수첩의 신천지 수상한 비밀 보도가 신천지한테는 치명적이었죠. 이거 그래서 그때 MBC PD수첩
피해자 무슨 단체를 신천지가 만들어 갖고 네.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은 앞에서 역할을 했던 거죠. MBC를 공격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신천지 측에서도 말입니다. 제 좀 비유를 들자면 그 라이터를 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꽂히셨네. 차승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박영규 의원이 나오는데 이게 쓰고 버리는 카드라는 걸 본인들도 알 텐데 그 딱 한 철에 그렇게 아니 딱 그 쓰고 물 밑에서는 계속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뭐가 수사도 근데 제대로 안 언론에 되고. 자꾸 이렇게 반사회적인 집단이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아주 거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이런 세력을 끝까지 가지 않고 분명히 이용하고 나중에 팽시킬 텐데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신천지는 그렇게 자꾸만 그 본인들의 이런 미래에 대해서 알고도 정치권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려는 것일까요? 신천지 입장에서 아니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신천지 입장에서. 신천지 입장에서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용당하고 팽당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설교한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뭐 대통령도 뭐 하루살이고 장관도 하루살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임기가 짧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영생한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는 사실은 최근에 누가 한 얘기랑 비슷하더라고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네. 어디 얘기했던 거라. 감히 겁도 없이 뭐.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그걸 보면서 너무 똑같다 둘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신천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용당한다고 생각하고 팽당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신천지 이용하고 팽하면 되지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용당하는 거죠 사실. 네.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착될 수밖에 없고 부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수사도 이런 거고 이지경인 거고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동안 신천지하고 굉장히 많이 유착돼 왔고 또 이런 과정들이 중독도 한편으로 중독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산옮기가 됐다. 산옮기기가 됐다. 네, 산옮기기가 됐다. 끝났다. 가스라이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거기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자기네들이 신천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간부가 뭐 선거 때면 무슨 기독교 무슨 대표 해갖고서는 선거대책본부에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밝혀지고 근데 사실 뚜껑을 우리가 다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데 근데 자기네들이 그냥 완전히 중독돼 있는 걸 넘어서 거의 산옮기게 돼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산옮기기라는 게 신천지가 어떤 한 교회를 장악하고 먹을 때 쓰는 그렇죠. 그 용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베일링을 잘하니까 뭐 어떤 당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완전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정말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아직 국민의힘 들어가지도 않은 윤석열조차도 신천지에게 밉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면은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는 신천지는 선거에서 상수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문제를 아까 산옮기기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산옮기기가 교회 산옮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네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교인들을 빼내고 또 그 교회에 자기네 추수꾼들을 집어넣어서 자기네 신도들을 만들고 교회 내 갈등을 부각시켜서 갈등을 문제시켜서 이분법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양측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장악하고 나중에 그 교회 목사를 자기네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통째로 먹는 그런 산옮기기만 그런 교회 산옮기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체 산옮기기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있죠? 뉴라이트 운동. 그거 보면 신천지가 대거 활동을 했잖아요. 뉴라이트.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게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가 주도적으로 활동했어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그랬죠. 어느 순간 이미 다 신천지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산옮기기를 한 후에 다음 목적은 또 반대당 다른
뭐 반대 당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다 장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권도 산업기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 산업기기 대상은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천지 문제를 자꾸 이단의 문제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사회 문제로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사회 문제죠. 네. 네. 이게 중요한 사회 문제고 지금은 정치권의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꼭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허경영 씨. 네. 이 그러니까. 양반도 신천지 출신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신천지 명단이 이제 유출되죠. 그때 한 53,000명 정도 명단이 유출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명단에 있는 주소와 허경영의 주소와 그 선관위에 등록했던 주소가 일치하고 또 허경영은 최종 학력을 신천지 그 센터 수료한 것을 신학원을 그거를 이제 최종 학력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CBS가 취재를 나갔어요. 네. 허경영 씨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잘 하다가 제가 거기 같이 갔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더 카메라 뺏으라고 그러고 카메라 갑자기 뺏고 허경영이 그 주변에. 신도들과 같이.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메모리 촬영한 거를 빼앗겼어요. 네. 근데 그만큼 허경영이 신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도 아킬레스 건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메모리를 뺏기면 그냥 뺏겨서 온 거예요? CBS가? 아니 그 녹음 백업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 저 권지현 센터장님만 노하우가 없어요. 네,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네. 녹음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빼서 막 허경영이 이제 신천지 그거 뺏으라고 막 그래갖고 그때 급하게 또 녹음을 한 기록은 있어요. 근데 허경영은 신천지 출신이고 또 이렇게 허경영이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다 신천지에서 배운 거. 벤치마킹하는 거죠. 느낌이 지금 허경영의 학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걸 바꿨죠 다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무당이나 점집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딱 보니까 바람잡이가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 바람잡이인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어떤 사람이 헌금을 1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 하긴 한 거예요? 네, 1억을 다 해서 마지막에 돈 얼마 낸 것을 확인해 주는데 허경영이 사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인을 받더라고 거기서. 그래요. 네,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말이 막힙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매번 나오시는 걸까요? 사기를 계속 치는 거죠. 봐요. 네? 사기를 재산도 굉장히 증식이 됐잖아요. 네. 재산이 이게 어떻게 돼야 이게 1,000원이 더 들어가면은 19억 9,375만 2천 원이네요. 예, 납세액이 그래요. 납세액이. 예. 그 돈은 다 어디서 왔을까? 그 보면은 허경영한테 뭐 몇 천만 원씩 뭐 얼마씩 뜯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네. 그게 신천지랑 뭐가 다릅니까? 예. 그 방법 자체가 이건 완전히 어디 좀 수상한. 거의 그 허경영 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그 연설이나 그런 소위 집회 영상들을 보면 자신을 좀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렇지. 예, 거의 그 교주격으로. 거의 교주는 교주입니다. 예, 교주. 거기도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신천기라고 해서 연호를 사용하잖아요. 네. 허경영은 허기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허기. 가서 보면 이제 백마도 있고. 근데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촬영해서 왔어요. 또 자료들 또.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 네. 진짜 지금 보세요. 그 명배우조차도 오지명 씨 지지선언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물들고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갔던 분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점여들고 있어요 지금. 그냥 진짜 허미어들고 있어. 공중부양을 언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묻고 넘어갈 문제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속출하고 그럼요. 또
자기가 뭐 누구의 숨겨진 자식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어떤 관계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병철 씨 양자 운운하고 네. 그게 정말 상식이 있으면 그 믿을 수가 없을 텐데. 예. 참. 근데 요즘에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비판하고 신천지 아웃 막 교회 앞에 내걸고 이랬던 한국 교회들이 보수 교회들이 신천지도 괜찮 우리 국민이잖아 이러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신천지도 우리 국민이고 선거권이 국민이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신천지도 존중받아야 돼. 신천지 신도들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존중하죠 그분들. 존중을 네. 받아야 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또 신천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될 주체이기도 해요. 검찰 개혁의 주체가 검찰인 것처럼 그렇지. 신천지 문제 해결의 주체는 신천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그 언론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지금 신천지 행태들을 보면 신천지를 혐오 플레임에다 집어넣어 놓고 오히려 혐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역차별을 하는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는 신천지를 혐오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 개입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신천지든 한국교회든 뭐 어디든 네. 지금 예. 아 이게 말을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가져가시는지 진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혐오 플레임을 만들고 그 플레임 안에다 넣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빠지는 거죠. 사실은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피상적이거나 그러니까요. 다른 문제를 갖다 놓고 이건 아니다라고. 그것도 하는 평소에 혐오를 밥 먹듯이 하셨던 분들이. 글쎄 말이에요. 네. 예. 아니 예전에 전 기억이 납니다. 2012년 저 대선 때 제가 신천지 개입설 결국 다 맞는 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니 초길리 그때도 저 신천지 건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영감을 얻은 사람이 그 국민일보 이태형 기자라고 네. 신천지 이름과 새누리당 네. 이름 이 유사성을 얘기했다고. 나도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뭐 그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계까지 반발하는 거야. 그러더니 심지어는 그 내가 자기 글을 보고 의심을 했는데 이태영 기자마저도 나를 씹는 칼럼을 실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 두 번 다시 안 봐. 그 기자분 뒤에만 되면 내가 그 사람 씹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도 않는 사람이 말이야. 그 뭐 그러면 최소한 그 칼럼 쓸 때 나한테 확인 전화라도 한번 해야지. 그 뭐야 그게 도대체? 쥐가 그렇게 제기해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얘기했는데 나를 씹으면 도대체 어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를 씹으면 20년 전에 나를 씹어도 계속 씹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역대급. 나를 잘못 비난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2012년도에 보면 예. 신천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신천지라는 집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 당명을 새누리로 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박근혜 후보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결정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또 이만희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새누리란 이름은 내가 지어준 거다라고 말이죠. 황희조 씨가 그런 말 했다가 지금 유죄 나온 거예요. 웃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그런 말을 했다는 증언자가 나왔고 그리고 또 뭐 박근혜가 저기 이만희하고 겸상한 사진도 나중에 들었는데 네. 근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신천지라고 박근혜가 그때 얘기했다고. 그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서 연합장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맞았어. 나를 씹었어요. 그럼 사과해야지 나중에.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안 해. 네. 아니 거기다가 지금 이준석 씨는 그걸 갖다가 짜집게 해서 허위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는 뭐 저기 논외로 하시죠. 뭐 그 친구는 뭐 제가 봤을 때 인격 수양, 인생 수양을 좀 더 근데 해야 이제 돼. 정치인들 보면 신천지 무슨 행사 때 뭐 축전 보내고 막 이런 거는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짜 많이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신천지가 이제 그 국민의힘에게 신천지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한번 당이 한번 해체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싹 물갈이 되기 전에는 이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관계에는 이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타파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이런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가장 이제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그 신천지 피해자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떤 마음으로 이런 국면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지. 최근에 저 윤석열 씨의 신천지 유착설 이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었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신천지가 어떠한 불법 행위들을 해왔고 그 범죄들이 처벌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도 신천지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 검찰의 그 태도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천지 문제는 신천지를 비호했던 수사기관들, 검찰이나 경찰, 또 관련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법대로만 정말 해도 허위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법대로만 하면 이만희는 그냥 집행유예가 없어요. 최소징역이에요. 그럼요. 예. 네. 근데 그 자료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네. 그러니까요. 참. 자, 앞으로 좀 방향성이나 이런 것 좀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하고 싶은 얘기 하셔도 좋고요. 네, 신천지 피해자들을 돕는 길,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개개인별로 또 한국교회가 어떤 것들을 해나가 좋을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종교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국회의원들을 종교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또 지지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신천지의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게끔 막는, 신천지를 결과적으로 비호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신천지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교계나 또 법조계나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요. 우리 사회 문제거든요. 네. 또 이게 신천지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어떤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면 두 분도 좀 함께 나눠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종교의 그 대선 개입은 이게 어떤 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 이 보편적 가르침, 공공적 그 지향의 그런 보편적 가르침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 뜻을 펼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정의, 평화, 생명 이런 가치에 입각해서 또 우리에게는 이제 민족 화해 그리고 또 생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큰 원칙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아무개 후보를 예를 들어서 이 낙선시키고 당선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에게 그 어떤 설교권으로서 가스라이팅을 한다. 또 그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이익을 주려한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일탈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종교 스스로 자정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 어떤 종교나 이런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감시 체계라든지 또 계도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건데 평화나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누가 봐도 반사회적이고 아직도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특정 종교 집단이 만약에 세가 약한 작은 집단이었으면 검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법적 단죄를 가하고 사법부도 처리했겠죠. 근데 한동훈 씨가 얘기한 걸 들어보십시오. 30만 신도라서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한국교회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그 교회를 왜 찾아가겠습니까? 아무리 부정부패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집단이라도 세가 크면은 그것이 물타기가 되고 묵살이 되고 봐주고 그리고 정치인이 오히려 찾아갑니다. 인사를 하고요. 이런 대형 교회들 신천지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교회 문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이라는 그런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게 마치 부적처럼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봐도 신천지가 이러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태들을,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이런 과거 행적들을 뻐젓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찾는 그런 정치인들을 마치 흠모하고 부러워하듯이 자신의 교회를 찾는, 자신의 세가 맞는 표를 의식해서 자신의 교회를 찾는 정치인들을, 신천지 이만희를 부러워하는 모습이 내면의 욕망 가운데는 없는지, 이게 과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를 이루고 권력화돼서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는 이런 행태들이 본인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교회의 모습인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 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천지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이고요.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문제였다면 제가 나올 리도 없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죠. 교리 문제였다면 사회 문제고 불법 행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모든 불법 행위의 가장 기본이 중요한 그 핵심이 됐던 부분이 학원법 위반입니다. 저희가 학원법 위반을 몇 번을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다 불기소합니다, 검찰이. 예. 이 문제만 하나만이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법도 법이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예. 진짜. 네. 학원법만 해결해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라든지 그럼요. 이런 것들이 네. 해결될 겁니다. 예. 아, 학원법, 예. 학원법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예. 아,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 우리가 좀 요약해서 한번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 신천지를 놔두면은 이 사람들이 집단 각성하고 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다음 선거 또 그 다음 선거에도 이렇게 개입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이런 공명선거는 또 저해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공명선거 감시단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저희가 2012년에 이건 뭐 별거 얘기인데 2012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슨 당인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한나라당 계열 그쪽하고 민주당 계열 쪽에서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신천지에 관련된 자료를 먹고 싶다. 만나자. 좋다. 같이 만나자 그럼 우리. 민주당이든 뭐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이든 뭐 하여튼 같이 만나자. 다 같이 만나서 문제점을 같이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쪽이 나오면 우리 안 나온다. 저쪽이 나오면 우리 안 나온다. 눈치만 뭐 하는 보고 짓이에요? 예, 여의도까지 갔어요. 만나기로 한 약속한 장소에. 근데 안 나옵니다. 눈치 서로 그쪽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야죠 이제. 네. 정리합시다 이제. 예. 네. 바로. 네. 알겠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사회 문제이고 또 신천지 피해자들을 살리는 길, 그리고 나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길, 검사님들 그리고 법조인들, 우리 또 정치권에서 해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